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입니다. 육아휴직 정석 저자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예비 부모들, 워킹맘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육아휴직하면 그냥 뭐 1년, 2년 쉬면서 아이 케어하는 시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내가 육아휴직을 써야 되는지, 실제로 1년, 2년 쉬잖아요.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되는데 그럴 때 좀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좀 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작가님이 나와주셨어요. 저는 2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2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었고요. 육아휴직하면 우리 집 재정은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고민을 하고 있다.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는지. 네,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맞아. 충동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너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혹은 팀장님이 너무 힘들게 해서 충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 좋은 선례를 남기지도 못하게 되고, 또 내가 계획적으로 육아휴직 타이밍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나 아이한테도 보람찬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타이밍이어야 돼요? 지금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인 분들, 그러니까 네. 출산휴가랑 붙여가지고 육아휴직을 같이 쓰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회사의 평가 기간을 먼저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아이를 위해서 육아휴직 쓰는데 왜 내 평가 기간까지 고려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상 너무 후회되던 부분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평가 기간이 1월부터 12월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맞춰서 쓰는 게 좋고요. 우리 회사의 평가 기간 어떻게 되는지,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내 승진 타이밍은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 놓지 않으면은 갔다 와서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1년을 쓸 때 제가 출산휴가가 2월에 끝나고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2월에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1월부터 12월이 평가 기간인 경우는 1, 2월을 쓴 것 때문에 그 해의 평가를 나쁘게 받을 수 있어요. 2달이 빠졌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굳이 1년을 다 쓰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2달 정도는 남겨놓고 초등학교 때 쓸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내 고가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한테도 그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육아휴직 썼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써서 돌아오고 났더니 만년 과장이 돼버린 거예요. 승진을 못하고. 원래 과장에서 차장 진급을 했어야 되는데 평가를 잘못 받으면서 이제 누락이 돼버린 거죠. 시스템상 이제 5년 저희는 평균을 내다 보니까 몇 년째 계속 누락이 되더라고요. 실컷 뭐 점수를 잘 받다가 잠깐 어디 쉬거나 하면은 이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어요. 딱 한 번만 잘못 받아도 치명적입니다. 자, 육아휴직 타이밍을 정했어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돈이거든요. 네.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육아휴직을 한다? 어떤 준비를 조금 해나가면 좋을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물론 소득이 줄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월급은 못 받게 되지만 그죠. 대신 정부에서 주는 육아휴직 수당이라던가 자녀가 태어나면 받게 되는 보육료 수당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2명이었던 가구가 3명, 4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생활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상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게 되면 회사를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겠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돈이 생겨서 요건 요런 용도로 쓰일 수 있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 같은 건 절감될 수도 있고요. 회사 다닐 때 사던 옷이라든가 메이크업. 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줄여야지라고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2번째 육아휴직을 했을 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나만 이렇게 힘든가? 주변에 육아휴직한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물어보니까 뭐 4명 중에 2명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배우자가 잘 버나 보다. 괜히 막 남편한테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자녀의 연령과 자녀의 숫자가 변경이 된 거예요. 친구들은 한 명이지. 네, 한 명이거나 막 2살, 3살 이런데 저는 첫째 아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든 게 왔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이미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 집이 육아휴직 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둘이 벌고 있는데도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집도 있거든요. 맞아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내가 일을 단절하는 순간 그냥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큰 고정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고정비가 진짜 고정비인지 아니면 삭제가 가능하거나 조금 줄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는지를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육아휴직 때는 전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고정비가 들어가진 않고 있었는데 두 번째 육아휴직 때는 친정집에 살고 있어서 부모님께 100만 원 이상을 관리비 쪽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육아휴직 하고 나니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비용을 조금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것도 몇 군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금액이 꽤 커져 있었는데 솔직히 육아휴직 했다고 내가 기부금 그만두는 거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그래도 내 어깨에 짐을 조금은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에는 그런 비용들도 조금 절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줄일 수 없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월세라든가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내가 육아휴직 했다고 해서 은행이나 집주인이 절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고정비가 크거나 부족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예금을 이용한 풍차를 돌려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월 달부터 20만 원을 넣고 또 다시 예금을 만들어서 두 번째 달에 20만 원 넣고 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20만 원 냈던 것을 매월 따박따박 이제 월급처럼 20만 받을 원씩?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적금을 이용한 풍차 돌리기는 첫 달에는 뭐 20만 원, 둘째 달에 4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납입 비용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예금을 이용한 풍차를 돌리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값이나 담배값을 아껴서 30만 원 정도의 작은 풍차를 만들 수도 있고 월세라든가 이런 큰 항목의 고정비가 있는 집에서는 욕심을 내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짜리 예금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50만 원 너무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커피값 아껴서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라고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육아휴직 때 이 비용이 한 2배 이상의 값어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1,000만 원 벌 때 50만 원의 값어치와 맞아요. 한 300만 원 벌 때 50만 원의 값어치는 진짜 다르니까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 과소비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모에는 우리 집의 평균 수입을 놓고요. 분자에는 우리 집의 평균 지출액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죄송한데 공대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100만 원을 버는 집에서 100만 원을 소비를 한다면 분모 분자가 100이 되니까 1이 돼요. 이 상태를 재정 파탄 상태라고 부릅니다. 1을? 네. 100을 버는데 30을 저축하면 과소비 지수는 0.7이 돼서 이 상태를 과소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 몇 이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0.7 이상, 그러니까 30%보다 적게 저축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30%가 육아휴직 했을 때가 30%가 아니라 그 전에, 육아휴직 네.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이 30%의 저축 여력이 있을 때를 네.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소비 지수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집은 너무나 씀씀이가 커서 줄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육아휴직을 그래도 좀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맞벌이 부부의 씀씀이가 큰 건 아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일부 맞벌이 부부들의 일부 맞아요, 일부? 씀씀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평일에 계속 일하고 힘들었으니까 주말에는 외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남편 차랑 제 차 2대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철마다 비싼 브랜드는 아니어도 가족 수대로 뭐 옷을 산다든지 전반적으로 생활비, 의료비, 식비, 교육비, 통신비 이런 게 다 늘어나 있었어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만 줄이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가족들이 같이 동참해주고 이 취지를 공유해줘야지만 보다 효과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요. 자녀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에 있다면 자녀에게도 지금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재정을 축소해야 된다. 우리 같이 조금 절약을 하면서 지내자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은 라이프 스타일을 변경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보는 거예요. 또 이게 쉽지 않아. 네.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물건이 들어오는 과정을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소비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또 돈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이런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인데 시간과 노력은 들어가지만 직접적인 돈이 들지는 않아요. 어떤 거 해보셨어요?
육아휴직하고 나서 거의 집밥으로 모두 바꿨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항상 집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옷 사는 경우도 1년에 한 번도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커서 어쩔 수 없이 옷을 사는 경우만 제하고 남편이나 저는 옷을 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던가 친구들 만날 때도 카페에서 만나기보다는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차를 마신다던가 그런 카페 비용 같은 것도 조금은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가 비워놓은 공간을 다시 채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뭐 10%든 20%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청소라거나 정리정돈을 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이 확연히 줄어들게 돼요. 이 점은 복직해서까지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복직하게 되면 애기 보랴 일하랴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이 짐의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은 정말 시간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좋다, 좋다. 처음부터 50%를 절감해야지, 뭐 50%의 짐을 비워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버리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한 개씩 버리는 그런. 네네. 하루에 하나 버려서 인증해가지고 올리는 챌린지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아름다운 가게를 예약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채우는 거죠. 3박스 이상이 되면은 수거해 가주시거든요. 제가 갖다 놓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박스들을 모아놓고 비움을 한다던가 또 괜찮은 물건들은 중고마켓에 판다던가 매달 비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짐이 줄고 나면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간격으로 이제 기증을 해야지라고 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기부금 조금 줄여가지고 마음이 안 좋을 수 있다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정리하면서 또 좋은 일에도 쓸 수 있으니까 네네. 괜찮은 그리고 것 같아요. 기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15% 세액공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육아휴직 동안 한 7, 80만 원 정도 그 기부 영수증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네, 그런 것도 재정적으로 조금이지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0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절감할 부분이 없나 찾다 보니까 핸드폰도 뭐 알뜰폰으로 바꾸거나 약정 할인 같은 것들을 이용하다 보면 3만 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찌질하거나 너무 없어 보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시간 1년 동안만이라도 좀 재미있는 재정 다이어트를 한다, 챌린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돌아갈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우리 집은 사교육이 너무 많이 나간다, 2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는 참 줄이자니 좀 뭔가 그래야 부모로서 괜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비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밖에 없나요? 뭐 수학학원이나 영어학원 이런 학원이란 타이틀을 단 거 외에도 문화센터라든가 학습지, 예체능 포함해서 5가지 이상의 사교육을 하고 있다. 일단 가지수를 5개 미만으로 줄여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예 하나면 5개도 적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욕심이 점점 생기다 보면은 5개 이상 하고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모가 내가 이건 정말 못 가르치겠다. 그런 1-2개만 빼놓고는 나머지 항목은 부모표 교육, 엄마표 교육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 워킹맘이었던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던 원래 취지 자체도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표 교육을 하면서 아이랑 훨씬 더 친밀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아이랑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뜻깊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엄마표 교육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뭔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컷 휴직했는데 아이캐스 라이딩만 시키고 있어. 네, 그런 집들도 있어요. 물론 라이드하는 시간은 부모와 같이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그 알맹이 시간에는 부모와 떨어져 있고 다시 또 사교육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도 돈대로 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엄마표 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학원에서처럼 커리큘럼이나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고 교재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욕심이나 이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되게 작은 것부터 30분이라도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30분 산책하기 아니면 자전거 타기 루틴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는 같이 영어 DVD를 본다던가 CD를 듣는다던가 또 도서관에 가는 시간들도 정해놓고 일주일에 뭐 화목은 도서관에 꼭 가는 거야. 같이 책을 읽고 온다던가 이런 것들도 저는 다 부모별 교육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엄마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랬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육아휴직 기간을 아이한테 100% 다 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중에 일부는 나를 위한 투자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30대에서 40대세요.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을 80세라고 봤을 때 이제 인생의 중턱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축구 경기를 비교하자면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작전 타이밍인 시간이 이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유가 찰떡이야. 전반전에서 내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무엇인지 앞으로 후반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이 작전 타임 시간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한다고 막 바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아이가 어린 경우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짬짬이 공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이 시간대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요. 꼭 자격증을 딴다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책을 읽는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온라인 학습을 한다든지 내가 그동안 좀 갈급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수도 있고요. 내가 아이를 보느라 너무 체력이 소모됐다. 한두 시간 정도는 할애를 해서 체력 관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포커스가 가잖아요. 그걸 나만의 어떤 SNS에 기록을 하는 건데 네. 단순하게 나의 일기장이 아니라 다른 엄마들이 봤을 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좀 압축해서 네. 나도 아이한테 필요한 정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육아 SNS를 또 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SNS에 올리다가 이 부분들이 모여서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직을 하기에 앞서서도 준비할 게 있을까요? 제 주변만 봐도 복직한 시점 되면 복직할까? 그냥 좀 쪼들리더라도 퇴사를 할까? 이런 고민을 솔직히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일단 복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육아휴직 수당이 100%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아휴직 했을 때는 수당이 75%만 받고 복직하고 나서 3개월을 근무를 해야 나머지 25%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쉬다 보면 정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집에 있는 게 편하고 아이 보는 게 굉장히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막상 또 회사에 적응을 하면 아이도 맞아. 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거든요. 아니 또 그것도 있다. 통장에 실제로 다시 월급 딱 꽂히면 맞아요. 영어거든 이러고 있어. 해보지도 않고 바로 그만두기보다는 그래도 3개월은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봐야지 그죠.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육아휴직 정석에 김희정 저자님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저도 아이가 있고 구독자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또 임신 중이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콘텐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구독자분들 20분께 이 책을 선물해드린다고 하거든요. 20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